혹시 손이 떨려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손떨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서명을 해야 하는데 손이 막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해진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커피를 드는데 손이 달달 떨려서 민망했던 순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 이건 절대 여러분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손떨림, 즉 수전증은요, 40세 이상 인구의 약 4%에서 나타날 정도로 아주 흔한 증상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손떨림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그 원인들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원인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손이 떨리면 덜컥 겁부터 내세요. 이거 혹시 뇌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하고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겪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원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피로 같은 생리적인 요인이 있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내과적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드시고 있는 약은 없으세요? 천식 흡입기나 일부 항우 울제 같은 특정 약물의 부작용으로 떨림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본태성 떨림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손떨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2가지 질환이죠. 바로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 이 둘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4.6%.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태성 떨림을 겪는 분들의 비율입니다. 이게 파킨슨병 유병률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손이 떨린다고 해서 무조건 나 파킨슨병인가 봐 하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질환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핵심은 바로 언제 떨리냐는 거예요. 본태성 떨림은 컵을 잡거나 글씨를 쓰는 것처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심해져요. 반면에 파킨슨병은요, 오히려 TV를 보거나 무릎에 손을 얹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떨리는 게 특징입니다. 이걸 안정시 떨림이라고 해요. 또 본태성 떨림은 가족력이 흔하고 양손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파킨슨병은 몸의 한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고 행동이 느려지는 등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한눈에 보이죠? 병원에서 실제로 진단할 때 활용하는 나선 그리기 검사 결과인데요. 왼쪽 A가 본태성 떨림 환자인데 선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게 보이죠? 반면에 B, 파킨슨병 환자는 선의 떨림보다는 나선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특징을 보여요. 이렇게 간단한 그림만으로도 두 질환의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혼자 있을 땐 괜찮다가도 유독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손이 더 심하게 떨리는 것 같은 느낌? 네, 3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 스트레스와 떨림의 아주 밀접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손 떨리는 걸 알아챌까 봐 신경이 딱 쓰이는 순간 거짓말처럼 손이 더 심하게 떨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투쟁 도피 반응 때문입니다. 일종의 비상경보 시스템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시작되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쉬워요. 자, 보세요. 1단계,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해요. 그럼 2단계, 그걸 의식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지죠. 그럼 3단계,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에피네프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결국 4단계, 이 호르몬이 근육을 더 긴장시켜서 떨림을 훨씬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 고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불편한 손떨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4번째 섹션에서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떨림의 원인이 이렇게나 다양한 만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바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겁니다.
혼자서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추측하기보다는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병원에 가면 뭘 하나 걱정되시죠?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떨리는지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고요. 직접 움직여보면서 떨림의 양상을 파악하는 신경학적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문제 같은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피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MRI 같은 뇌 영상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당연히 원인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주 간단하게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줄이는 생활 습관 개선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본태성 떨림의 경우에는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 치료가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심한 경우에는 뇌신부 자극술 같은 수술적인 방법까지 고려해 볼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선택지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결국 손떨림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병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호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의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